저희가 199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30년 전이죠. 네.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임금을 영국과 프랑스의 임금, 일본의 임금을 그때 100이라고 해보면 2021년 기준 그로부터 거의 한 25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임금은 50%가 올랐고요. 프랑스의 임금은 25%가 올랐습니다. 네. 일본의 임금은 2% 올랐습니다. 네. 연구소. 간밤 국제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일본 시장을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2014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 엔화도 강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낼 수도 있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국제금융시장에 돌을 던진 셈이에요. 일본의 진심은 뭘까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구두 개입을 해도 안 되니까 최종 보스가 등판을 한 걸까요? 이거 진심이 뭔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일본이요. 네. 교수님하고 엔화 얘기, 엔저 얘기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분간 스탠스를 바꾸기 어려울 건데 교수님은 그쪽이셨는데 네.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진심일까요, 교수님? 저는 제 전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스탠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어를 바꿔서 혹은 핸들을 틀 거야라는 얘기라기보다는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은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에 뭐 재무상도 구두 개입하고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엔화 145엔 터치하면서 구두 네. 개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에다 총재까지 여기 나선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러니까 진짜 끝판왕의 구두 개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발언의 무게감이 다른데 그렇죠. 결국은 제가 얘기하면 안 듣겠죠. 네, 그런데 이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일본은행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긴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어쨌든 간에 끝이 보이는 것 같긴 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엔화가 약간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 10년물 금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고 뭐 이 정도의 일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허준영 교수님은 안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말걸. 근데 구두 개입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여러분. 구두 개입이 뭐냐면 어떤 나라의 환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나 오르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한마디 얹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말하지 않고요. 시장에 영향을 즉시 주는 매체 한 5군데 전화를 돌려요. 한 사무관 정도 급에서 저희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술림을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사무관한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과장, 그다음 국장, 그래도 안 되면 차관, 장관이 등판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 각국 중앙은행하고 장관이 공동으로 성명을 냅니다. 그 단계까지 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엔화가. 지난주에 148엔에 육박하던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어제 효과가 있었어요. 장중에 145엔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요거 유통기한이 얼마나 갈까요, 교수님? 근데 저는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의 선회가 눈에 보일 때까지 조금 뭐 엔화의 약세 트렌드는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으면 제가 여기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뭐 얘기를 좀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결국은 이 트렌드라는 게 우에다 총재가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잘 들어보면 일본이 임금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임금 인상이 동반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저희가 199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30년 전이죠. 네. 선생님께서도 훨씬 젊으셨고 저도 훨씬 젊었을 때였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그때도 왠지 어른이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뭐 고3 때 저희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임금을 영국과 프랑스의 임금, 일본의 임금을 그때 100이라고 해보면 2021년 기준 그로부터 거의 한 25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임금은 50%가 올랐고요. 프랑스의 임금은 25%가 올랐습니다. 일본의 임금은 2% 올랐습니다. 네? 왜요?
일본이 그만큼 임금 인상을 잘 누르는 경제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령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파트타이머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도 저희가 프리타족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국은 파트타임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임금 상승 압력이 굉장히 눌러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가격 인상의 부분을 누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갈라파고스 같은 곳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임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럼 뭐가 문제냐? 네. 저희가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저렇게 견조한 이유는 뭐냐? 잘 버텨요. 잘 버텨요. 네. 노동시장이 뜨거웠죠. 물론 오늘 방금 전에는 좀 덜 뜨거워졌다고 얘기하셨지만 뜨거웠죠. 노동시장이 뜨거우니까 구직자들이 생각보다 잡을 잘 찾아요. 그리고 잡을 찾으면 임금을 잘 받아요. 그러면 돈이 벌리는 게 괜찮으니까 나가서 잘 쓰죠. 그럼 소비가 괜찮죠. 그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죠. 소비가 괜찮으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또 다시 임금 인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일본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안 생겼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가 하는 얘기가 우에다 총재뿐만 아니고 사실은 올해 1월 4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했던 올해의 화두는 네. 임금 인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임금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본에서 이게 안 생겼어서 문제인 거고, 요즘 들어서 임금 인상이 약간 일어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럼 내가 임금은 올라가는데 사실은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 가격이 더 빨리 오르면 사실은 내 임금은 실제적으로는 떨어지는 하락한 개념이잖아요. 거죠. 그게 이제 네. 실질 임금의 개념인데 실질 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그러면 일본은행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본은 이 임금 협상을 언제 하냐? 저희가 춘투라고 부르죠. 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일본의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보고 우리가 생각보다 임금 인상이 괜찮게 일어나고 있고 요게 인플레이션이랑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구나. 저희가 바베큐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네. 바베큐 불 붙일 때 네. 밑에 숯을 막 깔고 그 위에다 뭘 하냐면 신문지 같은 거에 불을 붙여서 던지잖아요. 불쏘시개가 있어요. 던지죠. 네. 근데 저희가 저 같은 초심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위에만 불이 붙였는데 위에만 불이 붙었는데 야, 이제 고기 올리자라고 하면 옆에서 고수들이 말리죠. 아니야. 그럼 고기 다 망칩니다. 예, 숯에 맛없어져요. 불이 붙여야 네. 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그러니까 신문지에만 불이 붙은 건지 아니면 진짜 숯에 불이 붙은 건지.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가 넘어요. 3.3%인데 네. 그런데 일본은행이 생각한 인플레이션의 목표는 2%란 말이에요. 그럼 넘잖아요. 근데 기조적이란 말을 붙입니다. 기조적. 우에다 총재가 기조적이란 말. 그게 뭐냐? 임금 인상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 인플레이션 안정적으로 2% 정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3.3%가 왜 나오냐?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유가 같은 것들이 최근에 또 뛰는 게 있으니까 일시적인 거다. 즉 파도가 한두 번 치는 거지 이게 수심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도가 한두 번 치는 게 아니고 수심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 네.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했던 이 YCC 그래서 수익률 곡선 컨트롤이나 지금 기준금리 마이너스 0.1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점점 이제 푸는 것을 생각하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정리해 보면 우에다 총재가 들어와서 올해 4월에 얘기했던 게 한 1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리뷰 잘 해봐라. 이거 네. 우리가 했던 정책들. 그래서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잖아요. 네, 돌입했죠. 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잖아요. 그럼 그때 춘투가 끝난다고요. 그럼 그때쯤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정책을 선회해야 할 시점이고 지금은 그럼 어떤 단계냐? 저희가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면 이거 안 터트리고 바람을 빠뜨려야 되잖아요. 그럼 네. 살살 눌러서 바람을 빼잖아요.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우에다 총재가 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전제 조건이 되게 많네요. 네.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면 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얘기구나. 네. 물가 목표 실현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끈질기게 네.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뒤에 붙어 있네요. 네, 그렇죠. 끈질긴 금융 완화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거야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금리랑 수익률 곡선을 이제 1% 안에서 잡아두는 걸 당분간 유지할 거야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교수님. 물가 목표를
2%라고 하면서 지금 한 1년 4개월 됐잖아요. 2% 위로 일본 물가가 올라가 있는지 다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됐다고 해요? 이거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상승이나 네. 최근에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올라간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상승돼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 게 아니다. 한마디로 신문지에만 불이 붙은 거다라는 거죠. 일시적이기라기에는 너무 1년 반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실제로 보면 저희 그 일본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2014년경에도 한 3%를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네. 놀랍게도 참 일본이 놀라워요. 그 3%의 시기가 지나니까 2016년에 다시 1%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본도 장사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거죠. 약간 시쳇말로. 내가 중앙은행 하루 이틀 해본 게 네. 아니고 네. 이 교수님도 되게 오랫동안 요것만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뭐 벤버나키 전 의장도 있고 한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꺼지면 숯에는 안 붙었더라. 불이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또 꺼지니까 숯은 그대로 있더라. 네. 아 이번에는 숯에 제대로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나온 그래도 우리가 숯에 불만 붙으면 야 이제부터는 바베큐 할 수 있어. 얘 얘기로 가는 거 거기서 시장이 희망을 본 거죠. 네. 그렇군요. 아마 기자회견을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이 100% 물어봤겠죠. 올라갔는데 왜 자꾸 안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우에다 총재의 답변은 그러다 말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바뀐 게 그때만 해도 달러가 이제 기세가 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물가 떨어지고 뭐 기름값도 걱정은 했지만 그다지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으로 중국 부동산 사태라는 변수가 크게 하나 끼어들었거든요. 네. 한참 불붙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인 네. 것 같긴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서 킹달러 유지될 것 같아도 일본은행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행은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이렇게 개입하고 하는 걸로 버티겠다라는 거고요. 건 거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생각이 미국이 언젠가는 그래도 금리의 정점을 보고 그다음에는 금리를 어쨌든 간에 유지하다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뭐 그렇게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기준금리로 2% 차이 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뭐 되게 빠르게 뭐 자본 유출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뭐 일본은행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 비하면 지금이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기조가 조금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조가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가. 한편으로는 연준의 일부 인사들은 야 이거 너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많이 올리다가 나중에 이거 금융시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후적으로 후회할 수도 있어. 네. 조심하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 유가가 또 다시 뛰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거 또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은 미리 뭔가 선제적으로 또 더 밟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되게 혼란스러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추세 자체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드라마가 끝나는 쪽으로 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연준과 지금 금리 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어쨌든 이 또한 곧 지나갈 거니까 참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 잘 관리하면서 버텨보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자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전략적인 스탠스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네, 최근에 드라마가 시즌 2가 나올까 봐 그거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1년 동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내년에 임금 인상률까지 확인한 일본의 중앙은행이 임금이 오르네,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본이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을 쓸 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박연미 선생님께서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네. 그럼 약을 쓸 때 어떤 순서로 쓰냐면 약한 약부터 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면 좀 더 강한 약. 그래도 안 나오면 더 강한 약을 쓰죠. 그럼 반대로 약을 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강한 약을 먼저 끊고
중간 약을 그 다음에 끊고 약한 약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끊겠죠. 네. 그리고 약한 약으로 마지막에 조절까지 하면서 끝내겠죠. 그게 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 경제가 점점 강한 약을 들이댔는데 어떤 순서로 들이댔느냐?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대차지표를 확대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중앙은행이 일본의 국채를 막 사는 거죠. 국채나 일본의 어떤 에셋들, 자산들을 일본의 그 금융자산들을 막 사는 거죠. 사서 시장에다 막 돈을 푸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네거티브에서 잡아놓은 게 두 번째. 제일 강한 게 YCC, 그 수익률 곡선 네. 통제였죠. 그러면 만약에 출구 전략을 한다면 반대로 하겠죠. 먼저 제일 센 약인 수익률 통제, 10년물 수익률 통제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뒀잖아요. 그거를 없애겠죠. 상당 금리가 1%까지는 가게 해줄게라고 결정한 것도 올해 한 거죠. 올해 한 거죠. 네. 올해 7월에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다음 약 뭐냐면 마이너스 0.1로 묶여 있는 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를 요거를 이제 올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매입을 막 이제는 막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자산 매입한 게 거의 뭐 2배, 4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일본은 그것도 희한한 게 중앙은행은 원래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편식의 아이콘이 중앙은행인데 왜 거기는 아무거나 다 받아줘요? 아니요, 아무거나 다 받아준다기보다는 일본 중앙은행이 주로 사는 거는 일본 국채입니다. 일본 국채고 네. 일본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사는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사주는 거는 뭐 미국에서도 약간 있었던 거지만 일본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줄곧 해오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일본 경제라서 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되게 내수 경제 같은 느낌인 게 그렇죠. 인구도 많고. 네. 그다음에 자국에서 나오는 어떤 금융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국 내에서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중국의 상황이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안 좋고 뭔가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그래서 빚 갚느라고 소비 위축되고 투자 안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일본에서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한 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일본과 중국이 근원적으로 다른 게 네. 일본은 미국이랑 사이가 계속 좋았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보복 자체가 중국의 경제를 옥죄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 이게 더 큰데 일본은 저희가 그걸 뭐라고 하죠? 구심력이라고 하죠. 모입니다. 뭐냐면 국민들이나 자국의 정부나 정책기관들이 뭘 하냐 하면 뭔가 일이 터지면 자국 거를 막 모입니다. 자국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웬만하면 밖으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 내던지죠.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구심력 경제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최근에 일본 채권을 정부에서 사들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수가 부족한데 일본 채권 사도 되는 건가요? 시은정님께서 우리 정부가 요걸 산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이거 네. 시은정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일본 채권을 사들인다. 요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그만할 거야 이러면 싼 돈에 일본 돈 갖다가 전 세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이 일시에 빠져나가서 이 돈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요거 걱정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금 이동 속도 그렇게 빠를까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일본 자금의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일본이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움직이게 되면 단순히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에 특히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사실 미국 정부에서 이걸 한마디로 저희가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속도 조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뭐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질서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마 국제적인 공조가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행이 사실은 나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게 되는 게 홀몸이 아닌 거죠. 어떻게 단체 보면. 생활이에요. 항상. 단체 생활인 거죠. 네. 일본에 지금 물려 있는 나라들, 뭐 좋은 말로는 일본과 지금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 중앙은행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팔다리에 매달려 있는 식솔들이 되게 많군요. 네, 그렇죠. 그래요. 마리오네트일지 아니면 제일 머리가 위에 있는데 밑에 매달린 게 많을지 궁금한데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안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엔화도 마이너스 금리 바꿀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 오늘 환율 좀 떨어집니다. 일본이 만약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다. 우리 돈에는 영향이 어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랑 엔화랑 지금 막 묶여 들어가는 부분이 특히 엔화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같이 딸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화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게 우리 경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이 강해지면 네, 엔이 강해지면 좀 그런 생각은 저는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수출에 있어서 그럼 엔이 강해지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엔화로 수출되는 일본 상품들이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제 시장의 경업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뭐 아주 큰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금융 시장에서 원화의 값이 조금 안정되는 부분에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심각한 얘기 많이 해서 염 장관님이 좀 어렵다 하셨는데 그 와중에 김진우님 두 분 곱게 나이 드셨네요. 이 진지한 얘기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겠죠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칭찬으로 받아야죠. 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